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예, 경기경제신문에서 처음 보도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 그거를 좀 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민 의원님이 그것들을 뭐 데이터 분석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경기경제신문에서 칼럼 형식의 대장동옥을 처음 제기한 이후에 레거시 미디어 메이저 언론 가운데서는 조선일보가 대장동을 가장 먼저 보도하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자료 화면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재명 표 대장동 개발 이렇게 딱 용어를 맞습니다. 컨셉을 딱 그렇게 잡았어요. 예, 그냥 대장동 개발 참여사 이렇게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첫 보도 일면 메인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에 돌아가면서 정치권에서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도 뭐 기자를 오래 봐서 알지만 이게 팩트로 취재를 한 거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취재한 결과 어떻다고 드러났다, 확인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치권에서 공공환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교묘한 포장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같은 날 오면 기사에서는 야권에서라고 썼어요. 도대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신문사에서 발제 과정을 거칠 때, 야, 그것도 뭐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특정 거리입니다. 일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신문 기자들한테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래서 그러면 너 가져온 정보의 소스가 어디야?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어딘데? 야당입니다. 야권, 야권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야권 예. 어딘데? 어디 의원실이야? 아니면 어느 대선 주자야? 라고 물어볼 거 자기들끼리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야? 예. 라고 이거 지금 기사가 스스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뭉개고 가는 거거든요. 출처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제일 잘 쓰는 전략은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이제 네. 사실은 소스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네. 소스를 보호해 줘야 될 때도 네. 이제 그렇게 쓰죠. 그렇게 쓰죠. 예, 자기네들이 취득한 정보의 소스를 네. 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씁니다. 네. 예. 근데 이 조선일보의 첫 보도의 시기도 사실은 음. 아주 묘하네요. 네. 아주 적확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한참 당시에 그 뭐죠? 저 고발사주 문제가 뜨거운 시점에 네. 이게 갑자기 탁 치고 들어옵니다. 9월 네. 13일이. 그리고 추석을 일주일 앞둔 네. 시점이었죠. 일주일인가요? 예. 네. 아무튼 추석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었고 추석 맞습니다. 민심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명절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 아주 절묘한 타이밍 세 가지가 딱 맞죠. 그 고발 사주를 묻어버릴 수 있는 묻히게 할 수 있는 이슈로 예, 덮은 이슈는 거죠. 이슈로 덮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다음에 호남 경선 제일 중요한 민주당에서 호남 경선의 의미는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것 네. 같아요. 그 아주 절묘한 시점에 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2021년 9월 13일이 조선일보의 첫 보도입니다. 대장동 관련 아까 보셨던 화면 자료.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18일자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그때는 뭐 대체로 뭐 매일 일면, 예. 3, 4, 5면.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이제 일면과 3, 4, 5면은 보통 신문에서 기자 생활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요 면이에요. 맞습니다. 예. 물론 다른 면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전통적으로 보면 신문에서는 일면 또 이면보다는 3면, 4면, 5면 이상이 주요 지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거의 뭐 그런 주요 면들을 일개면을 할애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공세를 이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시작하고 이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도 음. 이에 뒤질세라 네. 이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합니다. 네.
중앙일보는 9월 17일부터, 동아일보는 9월 18일부터 보도를 해요. 자, 이러면은 대한민국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고 권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는 뭐 조중동이 사실 움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까 그 다시 경기경제신문의 박정면 기자 건으로 돌아가면 거기 이 제보자가 중앙지에도 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 머뭇거리고 안 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받았을 수도 있죠.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 시점에. 근데 그랬을 아마 겁니다. 망설였을 거예요. 네. 만약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망설였을 거예요. 보니까 저희 신빙성도 좀 부족해 보이고 이재명과 관련됐다라고 이렇게 얽혀서 넣는 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왜 안 쓸 수 없냐면 조중동의 분위기가 뭐냐면 타 신문사들이 특종을 한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려는 습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기자들은 건조죠, 기본적으로 건조. 그렇죠. 건조죠.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 근데 이게 그 일파만파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다음 날 계속 그 정치권에서 이제 공방이 시작이 돼요. 이낙연 후보도 입장을 내고 윤석열도 입장을 내고 뭐 무슨 대장동 그 현지 가가지고 모두 하고 이러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들은 쓰기 싫더라도 데스크들은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야, 봐라 이렇게 벌어지는데 기자들은 가서 얘기를 했겠죠. 아 이거 뭐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데스크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슈가 벌어지면 예. 사실 거기서 그 불판 위에서 사실 춤을 네. 추지 않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것의 기획자,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제보 자료를 만들고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 또는 사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연히 메이저 언론 또는 레거시 언론에다가 제보를 했겠죠. 가져갔겠죠.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료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매체 영향력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뭐 거의 1인 미디어에 가까운 지역 신문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분명히 박종명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뒤늦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쭉 벌어집니다. 대대적인 보도가 조중동의 보도들이.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난 뒤에는 한국일보, 경향신문도 뛰어들고 그다음에 KBS, SBS 방송사들도 이제 보도에 가세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대장동 의혹의 아주 이 불타는 청춘이랄까요? 그 네. 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게이트급 보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썼으면 조선일보가 그렇게 치고 나머지 언론들이 따라오면 이거는 게이트가 되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예요. 이 정도 급이 되면. 그때 예. 뭐 대장동 게이트라는 단어를 썼죠, 뭐.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민 의원님이 뭐 흥미로운 통계를 내셨던데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검색 프로그램이 이제 비카인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검색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조선일보가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한 달 동안 이 전 언론에서 쏟아진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가 총 14,391건이에요. 예. 이거 이제 민 의원님이 그 카인즈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얼마나 융단 폭격의 보도 폭탄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기사가 15,929건이에요. 이게 이제 월간 신문과 방송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장동 의혹 기사는 거의 뭐 조국 법무부 장관 때하고 거의 맞먹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의 조국 장관 때만큼 두드러 맞은 거죠. 융단 폭격을 한 거죠. 야. 전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총 14,391건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 가운데 그 한 달 동안 쓴 예. 그 조선일보가 한 달 동안 쓴 기사가 1,132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조선닷컴으로 검색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 기준이죠. 예, 좀 대장동 키워드를 넣고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만큼이 나오는 예.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조선닷컴 기사와 조선일보 진명 기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닷컴에 나오는 기사가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는
신문 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가 다 합쳐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대장동 관련 기사의 한 10% 정도 해당되는 상당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양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보니까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이 그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2년 동안 조선일보가 네. 쓴 대장동 관련 기사만 해도 예. 6,882건이에요. 예. 제가 9월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예. 9월 한 요게 초중순까지 했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런 막대한 무지막지한 조선일보의 기사 폭탄은 네. 그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실은 완벽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개불능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도 이제 사법적인 절차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도를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도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나오는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요.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이거는. 네. 6,800건이면 한 언론사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나요? 저는 제 기억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뭐 영화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네. 이게 뭐 미신이라고 하지만은 자기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네. 놓고 바늘로 계속 막 계속 찌르잖아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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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죽어라 막 계속 찌르잖아요. 예. 뭐 거의 그런 수법 같은 거네요. 예. 예. 그 인터넷 매체였던 뉴스버스가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기사를 처음 실는 게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카인즈에서 검색된 고발 사주 관련 기사는 네. 6,003건이에요. 예. 6,003건에 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은 또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안인데 불리한 사안이었죠.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이거는 이거 맞습니다. 사법 체계를 그럼요. 교란시키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안은 보도가 축소됐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 실체가 불분명했던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는 1만 건이 넘도록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이 됐어요. 이거는 결국 뭐 완전히 그 상당히 좀 이게 불공정하네요. 불공정하죠.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봤어요. 이런 운동장에선 손흥민도 골 못 넣는다. 네. 예. 이거 어떻게 그 정치를 하고 어떻게 그 행정을 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면 그 절반도 지금 안 되는 더군다나 대장동 의혹 보도가 시작된 이후에 고발 사주를 완전 붙여버렸잖아요. 네. 예, 사실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이게. 고발 사주 수사는 네. 뭐 또 재판은 또 지지부진하고 네, 지지부진하죠. 사실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적 예. 진실과는 예. 완벽하게 맞게 떨어져서 가고 예. 있지도 않아요. 예.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있으려면 양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양도 만약에 이 정도 보도를 했다고 하면 대장동 의혹이 있으니까 대선 주자니까 이만큼 했어. 그러면 고발 사주도 똑같이 해야죠.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 검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쪽에 대한 검증이 적었다. 또 저는 사실은 거의 회피했다, 외면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오히려 이재명 쪽 대장동 의혹에 더 많이 그 검증 취재가 가 있었어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 집권했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검증 취재들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일부 매체들만 사실은 한 거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예. 데이터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언론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너무 그 보수 일변도로 돼 있죠. 사실은 형평 있게 형평성에 맞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를 저도 대선을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언론 여론 시장의 현실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에도 사실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경기가 치러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의원님은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진보 언론에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보 사실은 그 조선일보와 이른바 조중동 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예상을 할 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예, 예, 좀 그렇죠. 섭섭해. 예, 너무 많이 예, 그렇게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 근데 그래도 이 이 진보 진영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언론들조차도 사실은 대장동 보도에서 과연 좀 형평에 맞는 보도를 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섭섭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분들이 우리를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섭섭함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기대감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 언론에 사실 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언론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도와준다라는 거는 정확히 보도해 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항상 기자 시절에 생각을 했고요. 예. 예, 그러면 한겨레, 경향 등의 진보 네. 성향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비호감이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재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예, 모른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구 기자님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 오래 하셨고, 주로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하는 건 여의도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저쪽 성남이라는 변방과 경기도라는 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봤잖아요. 네. 안 해봤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책으로 승부를 많이 했잖아요. 정책적인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아마 되게 낯설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정책으로 나온 정책을 강조했던 후보 이런 모습들이 좀 낯설 거고, 그리고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이 주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거는 이 여의도 정치인들이잖아요. 이재명 그 후보하고는 그럴 경험들이 좀 없었을 테고, 데스크도 일선 기자도 마찬가지고 데스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런 교감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대선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느껴지겠죠. 예, 진보 언론의 기자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의 그런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사이들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레거시 네.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뭐 장관 시절에도 그렇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런 적대적인 것들이 비판 의식들이.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네요. 노무현 네,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너서클 안에 민주당의 기본 당권파들, 기존에 있던 당권파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분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의 그 핵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경기도지사를 하다 갑자기 대선 후보로 여의도에 왔어요. 불과 대선 운동이 한 8개월 가량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기에는 이 여의도 정치에 완벽히 그러니까 그 스며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주류도 아니고 항상 그 기자들은 주류를 취재를 해야 뭔가 나오잖아요. 예, 뭔가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 주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뭐 대선 후보가 됐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선 과정에서 많이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지지를 맞습니다. 한 것이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예. 대선 후보까지 사실 확정된 맞습니다.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제가 출판할 원고의 일부를 좀 읽어봤는데요. 그런 평가를 하셨대요. 대선 기간 동안 레거시 진보 매체들은 비호감 대선으로 규정하고 양비론, 정치적 허무주의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하고 그러다 보니 후보에 대한 어떤 교감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레거시 진보 언론들의 어떤 상황들 보면 저는 약간 냉소주의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냉소주의. 냉소주의. 네, 냉소주의가 굉장히 좀 그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뭔가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멈칫멈칫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언론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기자들은 아무튼 중립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가치고 저도 그거를 인정하지만 어떤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저는 그 진실이 자기가 취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감함에 있어서 조금 멈칫멈칫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저도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뭐 중립성,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는 그냥 언론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신화 같은 얘기죠. 그 지나친 이상주의 같은 얘기예요.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100%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자가 사실은 기사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사실은 중립성과 객관성하고는 좀 어긋남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 예. 어긋남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사실은 기자들은 사실은 보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진보 언론의 그런 비호감 대선 프레임이 그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정치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야 되느냐의 입장에서 저는 빠정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빠 이렇게 열성적으로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 물론 정치인이 좋아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동조화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접어두시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어떤 정책들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저거를 실행하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후보를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했고요. 근데 그런 시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어떤 이미지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 이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이든 대선 경선 시절이든 또 대선 기간이든 젊은 기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셨는데 기자들을 또 좀 본인은 어떻다고 느꼈나요? 기자들을 만나면서 기자 출신이시긴 젊은 하지만. 기자분들이요. 예. 젊은 기자분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취재하셨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민주당 마크맨들이니까 열의를 가지고 취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이재명이 가졌던 이 어떤 정책들 저희가 정치인 이재명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내세웠던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참모로서 일하고 그랬던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이 가진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주택, 그게 먼저 기본 주택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평가해주고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어떤 뭐 당내 세력 간의 문제들 이재명이 뭐 어떤 지금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당내에서의 뭐 친명과 비명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가진 장점들 우리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어젠다를 던졌던 것들, 기본소득 같은 경우 우리 사회가 나아갈 앞으로 이 산업의 전환의 시대,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선 때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 한 번 있었어요. 일본 특파원들하고
좀 만났는데 일본 특파원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기본소득에 관한 거예요. 기본소득에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딱 부릅뜨고 보고 있대요. 과연 한국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기본소득이 이루어질까? 야, 저 3만 불, 더군다나 인구 5천만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면 유심히 자기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보고 싶은 거죠. 자기네들은 그런 과감성이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 우리의 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좀 어젠다를 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진보 언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그 대장동 의혹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 내 대선 경선 경쟁자 측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이낙연 후보 측이라고 박종명 기자가 밝혔으니까 이낙연 측에서 친국민의힘 성향의 기자한테 갔고 박종명 기자한테 갔고 그게 이제 또 조선일보로 이렇게 이어진 거네요.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자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 이낙연 후보 쪽 인사가 만들고 국민의힘 성향 언론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를 하고 막강한 영향력과 기획력을 가진 조선일보가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뭐 이런 구조였네요. 네. 네. 그리고 전 언론이 또 따랐었죠. 예, 예. 그렇죠.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낙선 패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사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또 다른 사건으로도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이렇게까지 물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뭐 죽을 때까지 물고 넘어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사실은 저는 좀 큰 프레임으로 이거를 설명을 좀 항상 드리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의 약간 이재명 대표의 지난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사실 토건비리랑 열심히 싸웠던 분이잖아요. 네. 거기서 뭐 백궁 정자지구 특혜 분양 사건 그때 당시에 기자들의 아지트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이었을 정도로 모든 소스들이 거기서 나왔었고, 근데 이 거대한 기득권들의 되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물론 낙선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완벽하게 차기 대선에서도 그렇죠.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네. 그 목적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총선 네.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차기 대선에도 검찰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정치에서 정치 네. 분야에서 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네. 또 대장동 이런 수사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재명의 사실은 적극 행정이었잖아요. 이 대장동도 그렇고 적극적인 행정. 뭔가 일정 정도의 공적인 공익 환수를 해놓고 나머지들은 이쪽에서 토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재명 같이 과감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었어요. 아예 안 해버렸으면 문제가 될 것 같죠. 아무런 문제가 아무 없겠죠.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대선 그렇지만 결과는 또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재명이 했어요. 예. 거기서 공익이 발생해서 그걸 환수하기 위해서 5천억 이상이죠. 예. 예. 공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자체장도 이런 공익 환수를 위한 적극 행정들 못 하잖아요. 다 이제 배임으로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남 FC 같은 경우도 그 광고 유치하고 시민 구단들 유니폼에다가 기업 마크 달고 뛰는 거 이거 앞으로도 다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적극 행정을 못 하게 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겁나서 못 하잖아요. 지자체장들이. 예. 그 민효님이 그 책의 원고의 서문을 보면은 대장동은 언론, 토건, 기득권의 삼각 카르텔이 네. 이재명에게 날린 카운터 펀치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예. 어떤 의미? 요거는 제가 백낙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차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백낙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토건비리랑 열심히 싸웠던 변호사였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불법 PF들 못하게 하고 토건비리하고 굉장히 열심히 싸웠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반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토건비리에 맞서 싸운 전사를 토건비리에
주범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굉장한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잔혹극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드라마를 누가 만들어서 어떤 식의 콘티를 짜서 영웅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악당으로 만든 이게 반전 드라마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전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거짓말일수록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검증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 과정, 대장동을 의사결정 과정을 그거를 범죄라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검증하기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을 예. 법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예. 아마 차기 대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뭐 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천화동인 1호 예. 소유주 예. 즉 도대체 그분은 누굽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누구실까요? 예. 아니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 뭐 정진상, 네. 김용 뭐 이런 분들의 공동 소유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이제 뭐 보는 거 있는 것 같던데. 예. 유동규, 정진상 뭐 이분들이 가졌다면은 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흔적들을 아직도 못 찾으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뭐 검찰을 찾았죠. 예, 검찰을 뭐 수십 명, 수백 명 동원하고도 아직도 못 찾으셨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예. 또 정작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그러고. 네. 예. 참 아무튼 이 검찰이 그 가르마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이 예. 사건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네. 검찰분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님 좀 네. 분발하시랍니다. 좀 분발하세요. 그 가르마를 확실히 타야죠. 검찰이 원래 잘하는 게 가르마 타는 건데 왜 그렇게 아직도 가르마를 못 하셔가지고. 자 대선이 끝난 지 언젠데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 관련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지난 대선 시기를 돌아보고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한 진실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스스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100%이겠지만요. 근데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현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